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의 피로감,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오면서 숨고르기 직면에 들어갔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우리 증시 과연 다음 주는 어떠한 움직임 보여줄까요? 투자 힌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마켓 A컷에서 저희가 A컷으로 선정한 장면은요. 화장품 가게에서 지금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북적거리는 모습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명동 가게 되면요. 정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놀러 갔을 때도 올리브영에 한국인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았던 그런 현장도 기억에 남는데요. 유커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이제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투자 힌트 알아보시죠. 네,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3개월 연속 50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면 지금 수출이라던가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상승 국면에 돌아선 게 지금 3개월째 확인되고 있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둔화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데 4월부터 회복세에 전환이 됐고요. 5월에는 두 자릿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하 정책 그리고 고급 소비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소비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이 아이폰 판매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수의 소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반등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놀러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이르면 이달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명동이라던가 제주 인천공항에 깃발을 든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행사들도요, 단체 상품의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번 달과 다음 달 여름 휴가 성수기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항공 노선 증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다음 달 성수기에 맞춰서 물량이 대거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내놓고 있는데요. 5월 달만 보더라도 외국인 방한객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 방한객이 거기서 26%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한 중국인 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행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요. 지금 카지노나 여행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롯데관광개발과 GK일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지분이 변동된 상장 사례표로 준비했는데 1위가 롯데관광개발이었고요. GK일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동폭 같은 경우에서 2%포인트, 1%포인트 확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단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 전망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면세점과 카지노 관련 기업들 최근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목표 주가를 무려 33%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의 실적 호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주도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관광객 역시나 카지노 실적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호의 기한과 실적 턴어라운드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겹치면서 카지노와 여행주들의 주가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도 최근에 꿈틀거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 섹터인데요.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화학이 진짜 업종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5거래일간 18% 두 자릿대 상승했고요. 에너지 화학 지수 같은 경우에도 8%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유국이 증산하면서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원재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부분을 좀 짚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소외됐던 섹터군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고 지금 증시 랠리로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하나솔루션 역시나 5일간 두 자릿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선 동북아 측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에틸렌 같은 거의 생산이 과도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 업종들 내수의 2배가 넘는 생산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에는 설비 가동률이 70%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화학 업종의 주가가 최악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에는요, 실적과 함께 잘 나가는 K뷰티에 대한 코멘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또 돌파했습니다. 55억 달러를 지금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 두 자릿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수출국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 수출이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과 중남미 그리고 영국, 폴란드와 같이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수출 국가들의 표를 비교를 해봤는데 특이한 점이 중국이 무려 지금 한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두 자릿대까지 줄어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증가했고요. 특징적인 게 폴란드가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10위권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K뷰티가 이제는 정말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 금액을 보더라도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색조 그리고 세정 다양하게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4%가량의 상승률, 색조도 6%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이제 한 가지의 품목에만 이렇게 집중된 게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 분야가 해외에서 잘 먹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국의 시장이 감소한 건데 만약에 유커가 들어오고 유커가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런 거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많이 사게 되고 또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에서도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더 날개가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소비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커가 돌아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의 상승 탄력에는 충분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커의 깃발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선택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네, 마켓데이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시 구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받아갔었는데 오늘은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4%대, 1.9%대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3,123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이내 낙폭 키워나가면서 3,060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현재 저점 가까운 부근에서 3,071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차트 흐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이 흐를수록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고점이 793포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점 776포인트 터치 이후에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7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관의 매도폭이 큰 상황인데요. 2,8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 3,000억 원 이상 그래도 담아내면서 이 물량들을 조금 지지해주고 있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수준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3,6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오늘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계속 보내왔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0.78% 하락한 그래도 63,000원 선 지지해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낙폭 큽니다. 2.6%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강보합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130만 원 목표 주가를 계속 내세우는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1.8% 하락세, 현대차도 1.2%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엘테오젠 같은 경우 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반등 흐름이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HLB 1.6%대 하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의 암호화폐 폴라리스 쉐어가 이 페이팔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가 이제 필요가 없으면서 이제 접근성이 좀 늘었다라는 점에서 성장 기대감이 좀 붙는 상황이고요. 6,6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는 오늘 EV 첨단 소재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EV 첨단 소재인데 오늘도 주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사 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누적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 21%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UNAI입니다. 오늘 코스닥 새내기주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모가가 15,000원으로 시작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43,750원까지 터치 흐름 나왔고요. 190% 이상 급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5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된 이야기, 중국 소비주들 얘기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에서 PMI가 경기 확장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이폰 판매량도 2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구조적으로 경기 회복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소비주들 지금부터 봐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이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좀 작은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형성그룹이라든지 뭐 그런 글로벌 S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근데 좀 특이점이 그런 이제 동전주들만 움직이고 다른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같이 움직여요. 네.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됐다라고 한다면 중국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이제 이치한불이라는 종목, 요즘에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 종목이 과거에는 중국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면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부터 좀 슈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 생산을 늘리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관심도를 끌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힘을 잘 못 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구조적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동전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붙은 상황이고 퍼센테이지도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20% 이상 간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사실 그게 이제 아무리 동전주여도 웬만큼 거래가 안 쏠리면은 그렇게 되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자체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었다면은 아마 중국 소비주들도 꽤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이 주말이고 또 미국장이 휴장이지만 BBB 법안에 대한 또 통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서명을 하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중국발 뉴스가 계속 추가적으로 되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구조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뭐 추가 부양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카지노나 면세 같은 기업들은요. 최근에 신고가 돌파한 종목도 좀 많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지 아니면은 지금 오랫동안 좀 주목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져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게 좀 관심의 척도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사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은 롯데관광개발이거든요. 네, 엄청 주가가 올랐어요. 더블이 났죠. 예, 주가가 1억이 올랐는데 이런 차트가 있었는데 얘만 움직인 게 아니고 네. 이제 따라서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다음에 GKL 같은 경우도 꽤 나쁘지 않아요. 네. 흐름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요거랑 같이 또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텍스풀이죠. 텍스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수에서는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군들 파마 리서치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관광객이 내국을 해서 이제 뭐 카지노도 가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 받고 피부 미용 의료한 걸 텍스 리펀을 뭘로 받아요? 글로벌 텍스 프리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글로벌 텍스 프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세점 아니 카지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시장에서 소외됐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왜 피부 미용이 계속 갔는지 그리고 왜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렇게 주가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관심은 많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면세라든지 이런 쪽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는 앞에서도 잘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단체 관광에 대한 무비자 그리고 이제 개인 여행에서도 지금 무비자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더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질문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만약에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엄청난 수익의 증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내수만으로 사실 이렇게 내수 경기를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와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쓰게끔 하자의 취지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좀 상승에 대한 룸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번에 최근에 이런 카지노 종목군들이 조금 변동성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네. QOQ 기반으로 봤을 때 YOY 기준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QOQ 기반으로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떨어진 게 의문점인 게 왜냐면 1분기가 최대 비수기예요. 그래서 이 최대 비수기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성수기로 갈수록 성수기는 이제 2분기, 3분기입니다. 2분기 말 3분기 요때가 이제 좀 피크를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2분기부터 꺾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성수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로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후발로 들어가니까 항상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을 후발로 올라탈 때는 분할 매수를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도망갈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 이건 어쩔 수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산업이든 똑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본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면세 관련된 기업들 어쨌든 가격 전략만 잘 잡고 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지금 많이 오르는 기업이 많아서요. 네, 네네. 탑픽 좀 골라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은 처음에 이제 카지노로 주셔가지고 네. 카지노에서 보면은 롯데관광개발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주 쪽에서의 프리미엄을 놓치고 갈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롯데관광개발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공통분모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전체로 놓고 본다면 아직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해외에서 이런 관광을 많이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도 여행 가면 다 텍스 리펀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게 글로벌 텍스 프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굳이 나쁠 게 있을까? 그리고 뭐 요번에 이제 스칼렛 요한슨도 와서 주라기 월드 이제 홍보하러 왔다가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사갔잖아요. 네. 그런 월드 스타들도 많이 사가는 걸 보면은 이런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클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제 뭐 펌텍 코리아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게 텍스 리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글로벌 텍스 프리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롯데 관광개발 네.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단 잘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도 그렇다면 좀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네. 한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번에 좀 한번 단기 급락이 있었잖아요. 실적 때문에. 네. 그때가 요 날이거든요. 아. 이 7월 1일 요때 무려 14%나 빠졌다가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은 11선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라인 좀 타이트하게 해서 16,9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롱텀으로 내가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저점 부분 있죠? 저점 부분 이 아래 꼬리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아래 꼬리 부분인 15,000원에 안 깨면은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수를 여기서 한 번에 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5에서 10% 정도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증권가에서 계속 업사이드를 높여나가고 있고 저도 만약에 성수기에서 최대 실적이 나오면 직전 고점 돌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 라인 잡고 이제 2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는 현재가부터 좀 조정 나오는 구간이 16,000원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카지노주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엔 좀 화학업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화학업종이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특이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도 4%가량 오르면서 5거래일째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화학업종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이게 이제 LG화학이 많이 올라서 이게 석유화학이 다 좋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나눠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또 바닥권에서 안 올라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상 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기사는 반덤핑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과연 반덤핑만으로 움직였을까라는 얘기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엘바말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탄산리튬 가격도 선물 가격이 꽤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인도량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흐름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도 IRA 법안 쪽에서 빠졌잖아요.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어지는데 배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보면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요번에 SK이노베이션 그것도 이제 일부 좀 수급이 붙는 요인이 있긴 했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쪽이 다 올라간 걸 보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케미칼 부분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느냐 구조적으로 안 올라갔어요. 근데 LG화학은 분명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가 일단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 업종이 좋아지는 게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좋아지려고 한다면 진짜 소비가 유의미하게 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소비의 나라인 미국조차 기초적인 수급 외에 지금 이제 다른 소비를 안 하고 있는 판인데 중국에서 지금의 이런 뭐 제조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잘 나왔다고 해서 소비가 왕창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국 경기가 명확하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의 화학 기업들이 같이 날뛰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원가에 밀려서 우리나라 또 밀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산업이 턴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산업이 턴이 되면은 되게 좀 그래도 긍정론을 많이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물론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약간 좀 턴을 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업종적으로 이게 무조건 좀 좋아진다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정 없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석유화학도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주도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케미칼들이 움직이려면 결국엔 넘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넘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PER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뭐 SKC도 그렇고 다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해서 올라갔는데 마치 이게 좀 종목군들이 합치면 석유화학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약간의 좀 왜곡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튀는 종목들 보면 석유화학 쪽이 좀 나오잖아요. SK이노도 그렇고 애경케미칼도 그렇고 뭐 개별 이슈긴 한데 근데 악재가 너무 반영이 많이 되고 주가 측면에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호재 조금만 나와도 좀 강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애경케미칼은 실리콘 응급제라는 이슈가 네. 있어서 간 거지 석유화학 때문에 간 게 그쵸, 아니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걔네가 석유화학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석유화학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석유화학 쪽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껴있거든요. 껴있는 네. 종목군들이 2차 전지나 기타 결국에는 이 실리콘 응급제도 2차 전지죠. 그쪽으로 갔는데 네. 마치 그 올라간 종목군들이 석유화학으로 묶여 있으니 석유화학이 좋은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석유화학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뭐 아직 뭐 시장이 좋아졌다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중국 수출이 근데 의외로 감소했는데 수출이 늘어난 품목이 있습니다. 화장품 뷰티 쪽이고요. 앞서서 저희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해 주시면서도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업종 투자 지금 유효한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화장품을 추천드릴 때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저 용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는 이제 펌텍코리아랑 SMCG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실리콘투도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실리콘투는 지금 고점에서 대주주들의 대거 매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꼬이면 주가의 추이가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스칼렛 요한슨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물론 이제 주라기 월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 이제 윈윈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CJ 올리브영에서 산 거니까. 그쵸.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화장품은 잘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과연 끊길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불닭이나 이런 것도 나올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 드린 게 우리가 먹는 거, 바르는 거 그리고 데일리로 쓰는 거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로 표현이 보통 일주일에 5번 이상 쓰면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과연 한 번에 바꿀까요? 저는 잘 안 바꿀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쪽이 가격이 되게 싸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컨텐츠도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아티스트들이 연말에 이제 또 날뛸 거잖아요. 그럼 K-팝이 또 핫해지면은 네. 또 이것도 찍어 바르거든요. 네. 예, 만약 화장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네.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신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필요하고 명확하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 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공통분모 어쨌든 어디가 잘 나가든지가 용기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용기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업종 투자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용기를 만드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네요. 오늘 마켓데이커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는요. 중국과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물가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물가 스위치는 오프입니다. 뉴스에선 안정됐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고 정점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소비는 왜 질주 중인 걸까요? 오프와 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이상한 물가의 풍경.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의 함정. 공식 통계는 평균까지일 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 CPI. 이건 정부가 정한 수백 개 품목의 평균값입니다. 교통비, 의류, 전자제품, 통신요금까지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 일부 품목이 내려가면 전체 물가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쌀값이 오르고 TV값이 내려도 평균을 내보면 안정됐다는 결론이 나죠. 하지만 쌀은 매일 사도
TV는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여기서 물가 체감은 훨씬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균은 현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사는 게 올랐다면 물가 상승 체감은 당연히 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물가의 체감도. 생활 밀착형 물가는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러 가보면 알 수 있죠. 채소값, 고기값, 세제값. 이런 건 자주 사는 생필품입니다. 한번 오르면 바로 티가 나죠. 그래서 평균은 안정됐다지만 체감은 늘 비싸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생활의 반복성이 가격 민감도를 높입니다. 체감 물가는 자주 쓰는 것에서 결정되는데 지갑이 자주 열릴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죠. 세 번째, 지출의 질주 본능. 소비는 수치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소비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식은 늘고 외식은 복귀했고 배달, OTT, 쇼핑은 이미 일상입니다. 지출은 감정, 습관, 욕구에 따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일 수 있어도 우리의 소비는 온 상태로 계속 달립니다. 정리하자면 평균 지표는 현실과 다를 수 있고 물가 체감은 자주 쓰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는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지만 소비는 여전히 온 상태. 그 온도차 속에서 우리는 매일 지갑을 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왜 자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를까요? 그 흐름 언제까지 계속될지 3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더 자세한 종목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중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상법 개정안이 최종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상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좀 보시면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포함이 됐고요.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과 직전까지 최대 쟁점이 됐었던 3% 룰의 경우에는 보완해서 적용이 됐는데요.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됐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견권을 합산해서 3%로 제한하는 안으로 보완해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내용은 제외가 됐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추후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러한 소식 전해지고 난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도 코멘트 계속 내놓고 있는데 LS증권에서는 일단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받을 것이라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제도적인 인프라 개선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지적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봤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최근에 오른 증권주와 지주사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증권주는 거래대금 증가와 최근에 신산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봤지만요. 하지만 지주사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분리될 것이라면서 업종 내에서, 섹터 내에서 좀 차별화되는 흐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는 상법 외에도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기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또 주목을 했고요. 따라서 상법 관련주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부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포착되고도 있는데요.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주 안에서 제주은행과 BNK 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2% 넘게 오르면서 14,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IM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동반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권주도 모조리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으로 전환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석 기업 UNAI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더블로 증시에 입성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UNAI는 지난 2004년에 설립된 꽤 오래된 회사이고요. 14년간 영업의 흑자를 유지해왔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기반에서 기업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구어체 언어 특화 모델 퀘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도화된 AI 분석 역량과 국내 최다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딥러닝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고품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 청약에서부터 흥행을 하면서 상장이 예고됐었던 그런 기업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도 3년 이상 장기 고객과 민간 고객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실적 당성이 기대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AI 관련주에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재료가 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AI의 진심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이제 부총리로 승격시켜서 AI 육성 총괄 업무를 맡긴다라는 건데요. AI 고속도로 구축이나 AI 제조업 융합 생태계 조성, AI 인재 양성이나 소버린 AI 개발 등 AI 3대 강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과제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3대 강국 진입은 이번 정부의 핵심 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잘 처리할 만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정책이 또 나오게 될지도 주목해 봐야겠고요. AI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NAI가 현재 구간에서도 150% 가까이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플랫폼의 경우에도 5%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3% 전일 대비 오르면서 13,9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와 미래컴퍼니 같은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엠노의 경우에는 1%대 약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곧 이어서 하원도 통과하면서 미 연방의회 최종 통과를 맞닥게 되었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예고가 됐었던 대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현행 25%에서 35%로 확대가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반에는 호재로 읽힐 만한 뉴스였고요. 반면에 전기차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오는 9월 말에 혜택이 조기 종료되는 것이 확정되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았었던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AMPC 혜택이 당초의 법안대로 2032년까지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점에 일부 종목들은 안도하는 흐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쪽의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를 2027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키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을 연내 운영 시작인 기업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기업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점, 여기서 기업들의 희비가 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 조항의 경우에는 삭제됐다라는 점도 일종의 호재로 엮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섹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는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의 경우 3%대 오름세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SKC도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NF와 같은 대형주들 줄줄이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또 하락 전환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4위로도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버블 경고도 나타나고는 있지만요. 투자자들이 그만큼 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로 계속해서 주목받아가고 있습니다. 형지 글로벌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 코인, 형지 코인 발행 그리고 형지 페이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빅3 은행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규제가 잘 마련되어 있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날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20개를 출원하는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미 자회사 페이코인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실물 경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대장주 격으로는 카카오페이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1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는 점도 주요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나 카카오그룹 내 메신저와 은행, 증권 플랫폼 등의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크게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코인런 관련 경고를 내놓았지만 그래도 관련주는 계속해서 변동성 키우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의 경우에 25%대 급등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8,6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투온과 더존의 경우에도 평일 동반해서 이 두 자릿수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역시 2%대 강세 흐름 보입니다. 반면에 형지글로벌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사업 소식 나온 이후로 급등하다가 하락 전환해서 현재도 8%대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특징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한국가스공사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전력과 함께 더불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린다라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와 가계 지원 명목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의 공공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놨던 흐름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적자 기조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공기업의 배당 성향조차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두 기업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다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5%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20개를 출원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관심 종목으로서 좀 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결제나 이런 기술주들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특허가 발효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좀 상용화 가능성이 좀 언급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중국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의 흐름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가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최근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조물과 군용기 정비, 무인개발기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우려감이 좀 해소되면서 국제 유가도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비수기인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성수기인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종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대지수 조정받아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 오후장 특징주 띄워보겠습니다. 네, 뉴앤AI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장 초반부터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방산주 전반적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콜마홀딩스의 경우에는 오너일거의 경영권 분쟁 여파로 인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AI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를 꼽아주셨어요. 오늘 또 핫한 종목이기도 한데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 받아가면서 10% 이상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상법 개정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이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기 그냥 어떤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조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핫한 흐름은 약간 조정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주가가 실정을 따른다면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요금을 낮게 설정해서 한국전력이 손실을 보고 그다음에 가스요금을 안 올려서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주주충실 의무를 위반을 해서 배임에 가까운 것이 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대주주가 이제 정부죠. 근데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올리면 주주분들은 좋겠지만 그 주주분들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낸다. 그 부분들이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네. 일단 민수용 그 미수금이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가스공사는 그 적자를 최근에 낸 적이 거의 없죠. 23년도에 잠깐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은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 내다가 작년에 이제 턴을 했고 가스공사는 적자를 낸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상법 개정 통과와 관련돼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떤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올라가는 것은 그냥 잠깐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저는 해프닝이라고도 표현을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업 환경이 가장 더 중요하겠죠. 일단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가격을 좀 보면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5.2달러였습니다. 단위는 이제 MMBTU라고 이제 앞에 밀리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월 달에 5달러가 훨씬 넘었던 그 내추럴 가스가 지금 7월 이제 초죠. 3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요금이 동결만 되더라도 일단 가스 그 에너지 수급이 그 자체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저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좀 맞다라고 이제 보고 일단 한국가스공사 주주만 보더라도 이제 정부 맨 위에 이제 정부라고 딱 써 있습니다. 정부가 한 26%, 근데 한국전력이 20%, 국민연금 8%,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액 주주들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좀 올라간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제 산업부랑 기재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핫하게 올라가는 것은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몇 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좀 약간 밀려 있죠. 한국전력도 좀 위에서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국가스공사 사실 이제 그 에너지 가격과 관련돼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적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3월달에 그 내추럴 가스 가격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좀 그동안에 무거웠었어요. 굉장히 좀 못 올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급입니다. 이제 한국가스공사 횡보를 할 때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모아간 듯한 수급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 오늘 두 주체 모두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 쪽으로 일단은 어떤 주체별로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차트적으로 갭을 좀 벌려놨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천연가스 가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오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르고 있는 이 이슈는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의 중장기 모멘텀 잘 쌓아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 선택해 보셨을까요? KMW, 이 통신 장비 부품 제조하는 기업인데 오늘 5%대 강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KMW 8만 원대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뭐 1,000원을 깼었죠. 10,000원 깨고 나서 지금 이제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네. 7,000원까지 떨어졌던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훨씬 더 많이 났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4월달 저점에서 지금 한 14,000원 조금 안 되니까 거의 100% 이상 좀 올라왔는데 증권 쪽 가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세게가 하나 좀 나왔죠.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5,000원에서 15,000원 뭐 지금 다 왔죠. 근데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상당히 크게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몇 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를 올린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 그 동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지금 존재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5G, 6G 그다음에 4분기 이후에 그것과 관련돼서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뭐 KMW 바닥을 언제 잡았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바닥 잡은 얘기만 한 10번 이상 나온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찐바닥은 나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지가 중요한데 KMW가 왜 미국 시장에서 어떤 뭐 수주를 많이 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번에 이제 감세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감세법이 통과가 되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통신과 관련된 기업,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기업들이 어떤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통신 관련 장비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5G, 6G 주파수가 이제 경매가 좀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늘렸죠. 한 3.6배 정도 늘렸는데 기존에 220MHz까지였다가 이제 그거를 800Hz까지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통신회사들이 이제 장비 교체나 추가 투자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KMW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보긴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고 규모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겠죠. 주가도 그만큼 이제 상승의 폭을 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해묵은 얘기긴 한데 미국이 이제 대중국 통신 장비를 굉장히 크게 제재를 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거는 뭐 작년 초서부터도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큰 어떤 수혜가 없긴 합니다만은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KMW가 그 5월 말이죠. 딱 5월 마지막 거래를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왜 상한가를 갔냐면 이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KMW가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했는데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스타링크가 그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위성이 쏘면 우리나라에서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접시가 있어야지만 이제 어떤 통신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해갖고 위성에서 폰으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신 장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링크와 관련돼서는 뭐 모멘텀은 어떤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뭐 매출과 관련돼서는 이제 좀 약간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차트랑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지금 좋고요. 이제 기관 수급은 좀 약간 안 좋은 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큰 양봉 보였던 그 5월 말에 상하 갔던 부분 위쪽에서 일단 큰 폭의 조정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가 흐름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한 주봉이나 월 차트로 한 몇 년치를 보면 9만 원에서 지금 7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만 올라온 부분이라 일단 뭐 위쪽 방향 충분히 열어둘 수 있긴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모멘텀으로 말씀드렸던 미국 쪽에서의 주파수 경매나 뭐 이런 부분들 일단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조종 시에 저는 좀 약간 담아가는 전략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MW 이제는 좀 조정 시에 담아갈 수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미국의 감세법이 통과된 만큼 관련 호재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봐야겠죠. 금요일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거래가 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렇게 빵 올라가는 종목보다 오늘 같은 날은 좀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누스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지누스요? 네. 네. 자, 지누스 침대 관련된 기업이죠. 이렇게 막 프리미엄 라인은 아니고 미국 이제 아마존에서 부동의 온라인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편입이 됐죠. 지누스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어떤 제품을 만든 식품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든 간에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죠. 이제 영업이익은 둘째치고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지누스 같은 경우에 올 상반기에 침대 이제 매트리스 가격을 뭐 나름대로 이제 제품별로 5%에서 30%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를 침대 매트리스 가격이 식품 가격보다 더 올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누스는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이제 특성상 좀 약간 굉장히 비싼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누스처럼 이제 온라인 판매하는 매트리스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이죠. 일단 시장에서 지누스의 올해 실적이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매출 1조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그에 따라서 한 700억대 초반.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올라가는 거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적자였었죠. 올해 흑자로 턴을 할 것이다. 일단 시나리오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주가 흐름상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단 그 지누스가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면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근데 네. 무상증자를 굉장히 좀 약간 야박하게 했습니다. 보통 뭐 한 주당 한 주 준다 그렇게 하는데 한 주당 0.1주를 줬어요. 근데도 주가가 상당히 좀 반응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최근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굉장히 좀 뭐 그야말로 좀 야박한 기업이죠. 일단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1%가 안 되는 0.54%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줄 정도로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배당을 많이 줬던 기업들보다도 지금 적게 주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세죠. 지누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다 녹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들은 그 부분은 관세와 관련돼서는 큰 어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팔더라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팔다가 사실 딱 V자 반등으로 산 것 같지만 오늘 좀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 영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지금 음봉에서 양봉으로 살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무상증자에서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가격적인 전략은요? 전략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18,300원대인데 뭐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8,000원대 초반을 매수가로 좀 설정을 하고 목표 가격은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오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22,000원 정도 올해 초의 정고점 정도가 되겠네요. 소줄매 가격은 17,000원으로 딱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누스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실적이 또 양호하게 전망되고 있는 만큼 편안한 주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저출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예산 100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조 8천억 원 이상 증액했다라는 이야기가 더 기대감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저출생과 관련된 직결 예산에 대해서는 28조 원 이상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저출생 관련해서는요.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경우 장중에 상한가 도달 이후에 현재도 힘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에르코스 같은 경우 13%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윗꼬리가 조금 크게 달린 모습인데요. 장중에 26%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갔었는데 현재는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 역시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오늘 은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보안 입법에 대한 처리 등이 남아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여야의 입장차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만 여야가 우선은 합의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들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주사라던가 뭐 은행주들 오늘 장중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이에 따라서 상승폭도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현재 구간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제주은행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보합 혹은 약세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좀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메리츠증권 측에서 앞으로 은행주들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가스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7월 5일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미국 측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이야기들을 내놨던 만큼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제안서들을 들고 간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가스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특히나 간밤에 이 하원에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 가스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에 기대감들 모이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포스코홀딩스 1.4%대 강세,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동스틸이나 화성밸브,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역시나 달려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통해서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조원의 취재 현장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법조팀 성조원 기자와 함께 오늘도 이슈가 있는 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콜마그룹의 경영권 격화 소식 그리고 한국타이어 증여세 이 두 가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창업주인 윤동환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 전쟁으로 비화한 상황을 저희가 앞선 시간에 좀 이야기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분쟁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양측의 갈등이 지금 여론전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문은 그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 측의 콜마홀딩스가 열었는데요. 콜마홀딩스는 지난 1일에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자회사 콜마 B&H가 수년간의 실적 부진 그리고 미래 전략 부재로 인해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라면서 강도 높게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자면 최근 5년간의 영업이익이 75%나 급감했고 시가총액은 2조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쪼그라들었다라는 수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경영 실패에 있었다면서 회사를 생명과학 전문 기업으로 전면 재정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콜마 B&H 측은 동생인 윤여원 대표의 단독 경영 체제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오히려 최근의 실적의 추이는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 측의 주장은 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에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대표의 경영 실패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경영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오빠가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첫 신문기일도 열렸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서로 어떤 주장이 오고 갔을까요? 네, 지난 2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분쟁의 핵심 쟁점인 2018년 그 3자 경영 합의의 성격을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윤여원 대표 측에서는 당시에 그 3자 합의, 그러니까 오빠가 그룹 전반적인 그 지주사를 맡으면서 전체적인 걸 맡고 본인은 건기식 쪽을 하고 있는 콜마 B&H를 이제 맡는 그런 이제 3자 합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지분을 좀 나눠주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이런 아빠와 아들, 딸, 이 3자, 오너 일가 3인만의 그런 합의가 아니라 당시 양사 대표이사들까지 같이 서명한 그룹 전체의 공식적인 경영 질서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속력 없는 가족 간의 합의였을 뿐이다. 다른 임원들은 그냥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입회인으로서 서명한 것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윤 부회장 측은 이제 지주사인 콜마 홀딩스 측에서 이제 그 자회사 콜마 B&H 쪽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것은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최대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공식적인 합의냐, 가족 간의 이야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났을까요? 네, 어제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아빠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임시처분을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본안 소송, 그러니까 재판을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전에 조금 위급한, 중요한, 긴급한 결정에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임시로 일단은 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달라라는 가처분에 대해서 일단 그걸 받아들인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아들인 윤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뭐 마음대로 팔거나 혹은 다른 곳에 넘기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이 이 아버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것은 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들의 합의 위반 시에는 증여한 주식을 아버지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법원에서는 일단은 이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리고 이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주식이 넘어가거나 팔렸을 경우에는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만 일단 법적 다툼의 초기 단계에서 아버지와 딸 측에 다소 유리한 일단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홀딩스의 지분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엔 이러한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러한 판단이 나온 거는 결국엔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을 법원 측에서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측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이 앞으로 경영권 분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걸로 좀 예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윤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를 매각해서 뭐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에는 좀 제동이 걸리게 된 셈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지분 경쟁에서 아버지와 딸 측이 조금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일 뿐이고요. 경영권의 향방은 결국 이 부담부 증여를 다투고 있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금 콜마홀딩스 주가가 이런 경영권 분쟁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유의할 점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는 조금 무관한 그런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어쨌든 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단기적인 어떤 주가 변동보다는 소송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룹의 장기적인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분 확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로는 콜마그룹에 격화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세당국과 60억 원대 증여세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 씨가 61억 원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조희원 씨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조희원 씨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2심 판결에 이제 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을 해준 건데,
있는데 일단 이번 판결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 재산 증여 그리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명의 신탁 인정 기준을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가 그렇게 아주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거든요.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세금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여세 61억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세 당국이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이 금액을 말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뭐 네. 증여 세금이 61억 네, 원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증여된 부분은 훨씬 더 크다는 뜻이겠죠. 일단 국세청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조양래 명예회장 일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녀인 조희원 씨가 2009년에 취득했던 한국앤컴퍼니 주식 약 12만 5천 주를 과세 당국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살펴봤는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이고 조희원 씨 차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명의 신탁 관계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실제 소유주는 아버지인데 명의가 차녀로 돼 있다.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경우에서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날, 그러니까 지금 이 외형적으로 보면 차녀가 2009년에 그 주식을 취득했는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그 2009년에 차녀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차녀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일단은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주식을 이렇게 명의를 넘겨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일단 부과하고 그리고 2009년부터 그렇다면 그 주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배당금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배당금이 발생했는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조차도 이제 추가적인 증여이기 때문에 그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제 증여세를 매기다 보니까 합쳐서 그것이 총 61억 원 정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부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증여세금이 되게 많이 부과되네요. 배당금 45억 원인데 약 39억 원가량을 또 추가 증여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국세청이 명의는 딸인데 결국에는 실소유자, 관리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가 부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조희원 씨 측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일단 조희원 씨 측에서는 일단 이번 과세의 출발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문제가 된 2009년 주식, 2009년에 차녀가 취득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주식은 이게 완전히 내가 뭐 돈이 없는데 갑자기 생긴 그런 주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또 증여받았던 다른 주식이 있었는데 그 다른 주식에서 나왔던 배당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돈으로 2009년에 주식을 또 취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역사적인 걸 살펴보면 아버지가 2009년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2009년에 취득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1996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실제로 이제 증여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증여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세금까지 납부를 한 그런 정식으로 납부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따라서 차녀의 주장은 1996년에 이미 내가 주식을 증여받고 그때는 세금을 냈고 그 당시 받았던 주식에서 계속 그 이후로 배당이 발생했는데 그 배당금을 내가 잘 이제 모으고 그걸 불려서 2009년에 내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산 것이다. 그러니까 1996년에 받았던 주식을 이후에 내가 고유 자산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여세를 낸 건데 또 부과되면 이중과세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조희원 씨의 손을 좀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조금 알 수 있는지 그 의미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단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일단 네. 조희원 씨가 계속해서 승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법원에서는 일단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주식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의심되는 사안에서 만약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명의신탁이 맞다라고 했을 텐데 일단은 이것이 명의신탁이 확실하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일단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봤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뭐 지금 자식이 갖고 있는 주식, 자식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데 단순히 그 정도는 뭐 그런 정도의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정도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재산 관리를 일부 도와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또한 최초 증여 당시에, 그러니까 1996년 증여 당시에 조양래 명예회장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점, 이런 점도 증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세 당국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렇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정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의 어떤 증거가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좀 명확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주원 기자와 함께 콜마그룹 그리고 한국타이어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 한중 관계 개선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카지노 엔터주 지분을 늘리고 2차 전지주는 비중을 줄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분기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155만 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7.05%로 높였다. GKL 지분도 63만 주 더 사들였다. 같은 기간 롯데관광개발은 124.2% 급등했다. 엔터주는 YG엔터 지분을 39만 주 추가 매입해 7.24%로 확대했고 JYP 주식도 신규로 5% 이상 확보했다. BTS, 블랙핑크 컴백 등 기대감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풀이된다. 식품주에선 농심은 매도하고 삼양식품은 추가 매입했다. 삼양식품은 황제주 등극 이후 실적 호조로 증권사 목표가가 대폭 상향됐다. 반면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여파로 2차 전지주는 LNF 44만 주, 에코프로머티 67만 주를 매도하며 비중을 줄였다. 골드만삭스도 업황 악화를 이유로 이들 종목 목표가를 하향한 바 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는데요. 이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 SK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SK텔레콤의 주가는 5%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반면에 KT는 2%대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최영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징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는 이제 주석 섹터들이 부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줬고요. 외국인 매수도 사실은 지지부진한 수급적으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밀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전지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이제 동반 부진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의 폭을 좀 키워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2분기 일단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일단 변동성을 좀 키워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방이나 하방이든 사실 변동성을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금 더 키워가는 상황이 다음 주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조선 방산 원전,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 중에 사실은 방산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현대로템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수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세로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로템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괜찮고 사실 이 정도의 수주량이냐면 세로를 맞을 그런 이슈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지 않음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일단 3분기에 사실은 미국에 이제 장약 공장 계획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유증이 끝나가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가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하락시마다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맞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2분기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이제 화장품 조선인데 조선 화장품 역시 일단 고점 부근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추대가 되면서 일단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시도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섹터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최영지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 만큼 이런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 소멸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라던가 3%룰 확대 적용 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좀 기대감이 컸던 게 지배구조 개편이었죠. 그동안에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컸었고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지주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서 지주사들이 또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도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경영 투명성이 강화가 되면서 투자를 하는데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 쪽도 같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밤사이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오늘 휴장일인 만큼 목요일에 발표가 됐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4만 7천 명이 증가가 됐고요. 예상치인 11만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1%를 기록하게 되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견조한 고용 지표가 나온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더 늦춰질 거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관세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제조업 부분이 아직까지 부진한 만큼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또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회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를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다만 내수 부분이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 쪽에서는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포함을 해서 2차 추경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을 해서 내수를 회복하는 목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코로나 당시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비 창출 효과가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 회복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업의 실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UNAI가 코스닥에 입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대형 IPO 일정들이 많이 있죠. 대한조선이라던가 K뱅크, 핑크퐁 컴퍼니 이런 대형 IPO 기대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좀 이 공모주 청약이라던가 신규 상장 종목들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도 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략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UNAI가 더블로 상장에 성공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IPO 시장까지 좀 훈풍이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갔고요. 코스피가 현재 구간에서도 2%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3,052포인트 저점이었는데 저점 구간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대비 62포인트 끌어내리면서 3,05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793포인트 고점을 기록했으나 이내 줄곧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71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전일 대비 2% 이상 내리면서 716.1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2%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돌아서려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 포착이 되고 있지만요. 장중에는 매도세가 나타났었죠. 기관은 3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천억 원 이상 또 순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 하방을 잡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포착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이 800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4천억 원 이상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4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연고점 또다시 돌파한 우리 시장,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깊어지더니 양시장 2%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금요일장 전반적인 종목 분위기 먼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에 가면 SK가 쉬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오늘은 반도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최고치 또다시 경신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서 포착이 됐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 이어졌습니다. 방산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 LRG 렉스원도 4%, 한화시스템도 5%가량 빠졌고요. 최근에 시장이 분위기가 하락을 할 때, 조정을 받을 때도 버텨줬던 2차전지 LG엔솔 2%가량 하락합니다. 이와 함께 원전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완성차 관련된 현대모비스라던가 현대차 그리고 기아 역시나 오늘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주사들 그리고 은행주들까지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특징적인 게 오늘 셀트리온이요. 3%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통신 관련 기업들 LG 같은 경우에는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에 오늘 조금의 하락이고요. SK가 오늘 5% 넘는 하락, 반면 KT는 2% 반등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반적으로 경색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곳곳에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만 시장의 방에서 오늘은 하락입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무려 5%가량 빠졌고 어제 제약바이오 미용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오늘 차익 매도 물량 강하게 출회됐습니다. 2차 전지도 약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모두 다 좀 경색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주, 엔터주들까지도 일제히 하락이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5%가량의 낙폭 보이는 실리콘투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1.9%가량의 하락으로 3,054.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폭 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빠지면서 775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보면요. 외국인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매수의 폭을 좀 높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냈고요.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개인이 2,5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면서 기관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코스닥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시장에서 일제히 팔아치우고 있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시장이 이끌었었는데 오늘 기관이 또 매도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후장 지수의 낙폭이 깊은 만큼 종목의 하락도 깊습니다. 삼성전자 0.7% 그리고 하이닉스가 2.8% 낙폭을 그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주가 그나마 선방하네요. 0.57%가량 하락이고 엔솔 같은 경우 2% 넘게 빠지고 현대차도 1.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경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요. 셀트리온만 3%가량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 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강세로 인해서 8위권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데 성공했고 원전이라던가 방산 10위권 밖으로 모두 다 밀려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알테오젠 5% 넘게 밀렸고요. HLB 1%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바이오가 좀 선방을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 하락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가까운 하락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오늘 미용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팩트론도 5% 넘는 하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의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15위권, 20위권까지 봤을 때도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우리 시장 상황은 되게 경색된 모습이었는데요. 환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환율 역시 어젯밤에 미국 비농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97.18까지 급등했는데 미 비농 고용 지표 자체가 13만 7천 명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일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마이너스 3만 대로 고용이 굉장히 경색된 모습을 보여서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 약세 가능성이 더 커졌던 거에 비해서 정반대의 수치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특이점은 주 및 주방 정부 교육 분야 고용 부분이 6만 명 이상 크게 증가해서 이게 좀 수치 자체가 과대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실업률 역시도 구직 포기자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미국 정부 불법 유인자 단속으로 인해 수치들이 전부 다 조금 왜곡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7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서 달러가 강세 쪽으로 많이 돌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9월에 50bp씩으로 크게 내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협박을 하면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를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62원에 시작해서 강세 시도 계속 있었고 외국인 코스피 매도도 있었으나 1367원을 고점으로 외국인 달러 매도 나오면서 1362원쯤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발표가 되는데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말씀해 주셨을 때는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면 하단을 1320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고용 지표 잘 나왔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트렌드를 가지면서 더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도 뒤로 미뤄졌고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들도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성을 잡기는 가역적으로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일 되면 이제 그 미국 트럼프의 협상 시간 유예 연장되는지 또 협상이 타결되는지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베트남식으로 뭐 관세율을 좀 낮게 해서 타결이 되면 리스크온으로 다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1320원대까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세로 인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옆으로 횡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유예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첫 주 거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금요일장, 오늘은 전형적인 금요일장 같은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조정을 좀 받아갔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는 이제 미국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부분이 이제 끝나는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말 새 여러 가지 이제 관세 관련된 노이즈가 이제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이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는 엄포를 놓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컨센은 이렇습니다. 이제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을 하방을 급격도로 좀 키울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2분기 실적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 이제 삼성전자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PBR 기준으로 1배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렴한 주가 수준에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하이닉스 또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현재 가격 POR 기준 대략 한 6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없다. 그래서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직도 충분히 살 여력이 남아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살 만한 요인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3인방이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사실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일단은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저가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시장은 강세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매도라는 이제 선제적 대응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섹터 위주로 다음 주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재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하고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었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율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서
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뭔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참가에 대한 것들은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규모 자체도 워낙 크기도 하고요. 기후 특성상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일본과 대만, 태국이 참가를 한다고 했죠. 미국 쪽에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증시가 과열된 만큼 민감도가 더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PER이 14.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 구간에서 아무래도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겠지만 예상치보다 실적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강한 조정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11%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상반기에 선반영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이외에 중소형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소부장주들은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장세에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공략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과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음 주 전략에서 좀 통하는 부분은 반도체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과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ST팜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일단 실적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일단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ST팜이라는 회사는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실적 기준으로 대략 한 60억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일단 사측에서는 뭐 한 70억 정도까지는 러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6월 말에 자체적으로 임상 중인 이제 에이즈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약 과정이 6월 말에 종료가 됐고 중간 결과 발표가 8월 내에는 가능하다는 시장의 컨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던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 다시 미국 의회에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제약바이오 패권 전쟁의 반사수혜를 한국의 CDMO 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한국의 우수한 CDMO 업체들이 중국을 대신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사실 현재가 굉장히 좀 주가가 눌려 있던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 나온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대라면 사실 현재가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는 러프한 자리가 있고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한 제약바이오주로 ST팜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영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ISC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르지 않은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상반기에 신규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부터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이 반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이셈이라고 해서 모듈 테스트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테크드림이라고 PCB 유통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렇게 실적이 반영이 되는 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최근 들어서 IS의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사들였다는 의미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I 서버용 칩 시장 성장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사업도 확장을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고부가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현금 창출 능력까지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긍정적이게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6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는 72,7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5,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안에서 ISC에 대한 또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강세장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대응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네. 강세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눈치 보지 말고 갈 섹터를 골라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취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